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비로 인해서 농작물과 상가들이 더 푸르름을 더해가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아, 행안부에서 합참의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또한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봐서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동원 그 훈련 절차, 그다음에 이런 훈련들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런 동원 절차라든지 이런 연습 밀실시로 인해서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한 그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이런 을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민간 훈련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마 어제 크게 방송이 되고 또 뉴스도 보셨겠지만 이제 북한이 그 북한의 핵을 가지고 이제 5가지 핵 전략 전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아산정책연구소하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한 학기 이 국방정책 들은 것들 아마 이 시간에 그 내용만 봐도 다 좀 감을 잡고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정말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론적인 것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오늘 그 북한에서 북한의 핵무기 전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빨리빨리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여기서는 위기관리의 어떤 이론적 고찰로부터 한국의 위기관리 형태의 특성과 문제점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학습 목표는 자, 첫째는 위기관리의 어떤 정의와 개념, 그리고 위기관리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전쟁과 위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의 과거 위기 형태, 위기관리 형태의 특성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번째는 앞으로 적시성과 효율성 있는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기의 정의와 개념입니다. 위기란 뭐냐 그럼. 자, 국가 간에 어떤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서 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만한 어떤 타결을 거쳐서 평시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어떤 분기점에 놓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위기는 여기에서는 국제 정치학에서의 위기의 개념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어떤 상호작용 측면에서 위기는 국제 관계에서 한 국가에 가해지는 위협이 상대방 국가의 불안을 야기하고 결국 상호 폭력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행위자 측면에서는 자, 위기 시 지도자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동기, 위협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제한된 시간에서 오는 반응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여기에는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허만의 어떤 그 위기의 정의를 보면 첫째는 뭐냐면 의사결정 단위의 어떤 최우선 목표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두 번째는 반응을 어떤 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여기에는 이러한 그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위기의 어떤 그 개념 및 속성, 즉 위기 개념을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속성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위기에 대한 속성은 자, 여기에는 적대 행위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위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나 사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태로 반응할 시간이 짧은 가운데 여기에는 대응 반응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긴장, 공포, 경악 등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상황이나 사태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한 목표나 가치가 이런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지를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마음속에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국제적인 것 혹은 국내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고도의 불확실성으로 사태에 대한 어떤 전개상을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안이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결과에 대한 어떤 예측도 전혀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나 우리가 사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기의 세 가지 특성은 기습, 고도의 불확실성, 충돌의 확대 가능성,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로서 위기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발생해서 이때 종결될까지 이런 어떤 과정과 단계를 살펴보면 국가 간의 이 관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익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익에 대한 갈등. 이익에 대한 갈등. 이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갈등에서부터 위기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자체만으로는 위기를 유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뭘 하느냐 하면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어떤 자극적인 행위,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행위란 뭐냐 하면은 현재 이익의 갈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어떤 현상 타파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국은 이에 강하게 어떤 면에서는 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자극을 가했던 이런 국가는 이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의 강도는 위기의 어떤 문턱을 넘어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긴장의 정도가 이제는 어떤 위기의 문턱을 넘어서 쌍방 간의 이런 단기는 이제 한판 대결이 이제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거나 혹은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주안을 두고 여기에는 이제 위기의 협상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결 결과 협상이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실패하면 여기에서는 전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협상이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기를 도발한 국가에 대해서 피해국이 강력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위기는 종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발은 위기의 문턱을 넘어섬이 없이 피해국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쉽게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 관리는 여기에서는 적극적 위기 관리와 소극적 위기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 위기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국가가 위기를 오히려 이 기회로 활용하여 전쟁 방지는 물론 국가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소극적 위기는 뭐냐? 한 국가가 단순히 위기를 잘 흡수 대응하는데 위기를 잘 흡수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는 데 목표가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극적 위기하고 적극적 위기가 상당히 여기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위기 관리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기 관리 전략이란 뭐냐면은 위기 관리 시 정책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여기에서는 방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위기 관리의 어떤 네 가지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국가의 외교라든지 이 군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되고 채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무력 위협이라든지 군사적 기동, 그 다음에 외교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외교의 어떤 도구로서 채택되는 것이 어떤 위기 관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도로 여기는 상황 의존적이라는 것, 즉
보편적인 위기관리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 위기가 닥칠 때는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인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는 위기관리 전략은 위기 확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조지의 여기는 위기관리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의 위기관리 전략에는 여기에는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과 방어적 위기관리 전략, 그 다음에 위기관리 전략과 남북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공갈이라는 것입니다. 공갈은 뭐냐면 피해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도발국은 어때 합니까? 막대한 응징이라든지 또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 협박을 통해서 도발국으로 하여금 행위를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행위를 포기하게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제한된 범인의 어떤 사태 역전 시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회피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자국의 유리한 측면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의도를 탐색하는 여기에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 위기를 역전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통제된 여기는 압력인데 그건 뭐냐면 방자가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격자는 어떻게 하냐면 방자의 노력을 잠식하거나 우회하는 저수준의 어떤 방안들을 채택해서 현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사실화는 상대방이 현 위치를 고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할 때 현 상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기정사실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무 전략은 뭐냐면 이거는 기정사실화 전략을 시도할 능력이 부족하고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네 가지 전략에 대한 시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력한 동기를 가졌으나 상대적으로 약한 행위자가 강력한 행위자에 대한 어떤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게릴라라든지 테러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어적 위기 전략입니다. 방어적 위기 전략의 첫 번째는 이제 강압 외교인데 적이 침략 행위를 취소하거나 중지토록 설득하기 위해서 무력 시위라든지 제한적인 무력 증강 등을 채택하는 전략으로서 여기는 무력의 사용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강조하는 우리가 외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 확대인데 위기 시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또한 선택적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전략을 여기는 제한적 확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능력 시험은 공격자의 도움을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비겁자 게임을 함으로써 공격자가 이제 부담을 느껴서 물러나도록 하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능력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대응 전략은 여기는 공자와 또는 동일한 수준의 어떤 보복을 실행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계 전략은 어떤 경우 공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계선을 설정해 줌으로써 미리 부주의하는 어떤 이런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약과 결의 절단 여기에는 적이 어떤 도전을 시행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의 오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적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이런 방자의 명확한 공약과 결의를 전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반기 전략은 뭐냐면 협상 타결을 타진하기 위한 계속적인 시간 벌기 전략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적 위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기관리 전략과 남북한의 어떤 관계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남북한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라는 거죠. 북한의 위기도발 전략은 뭐냐면 벼랑 끝 외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발은 어떤 거냐면 불바다를 만들겠다.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0배 1000배 보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단추 하나만 누르면 남조선은 박살낼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공갈과 이런 협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을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어떤 공갈 협박적 발언은 북한이 남한보다 위에 있다고 판단한 어떤 70년대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자, 북한이 남한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협박 수준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북한은 한국과 이런 어떤 국력 차가 커질수록 공갈 전략을 통해서 의도적인 위기를 조성해서 남북한 관계나 어떤 대외 정책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북한의 어떤 공격 도발을 통해서 여기는 위기 전략을 살펴보면 자, 북한은 1999년에 제1연평해전과 2002년도에 제1연평해전,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서해교전, 2010년도에는 연평도 포격을 통해서 이 서해오드라고 하는데 서해오드에 대해서 제한된 시험 도발을 계속적으로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관계가 불안하고 또 국내 정치 어떤 경제 사회 이 안보의 불안이 고조될 경우에 서해오드를 공격해서 점령을 시도하는 형태로 이제는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이제 병행해서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 수준을 뭐 안 듣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무시해 버리면 이제는 뭐 가끔씩 하다가 이런 것들은 연평도라든지 이런 뭐 곳곳에 한 번씩 이런 포를 사격을 한다든지 핵실험을 감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오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NLL 있잖아요. NLL 설정하면서 북방 한계선을 설정하면서 서해오도는 여기에서는 어디냐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사실 연평도가 뒤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만만한 것 같아요. 또 국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포격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전략을 우리도 세워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한국은 방어적 위기 전략으로서 어떤 전략을 해가야 되느냐. 가장 강력한 이 강화 외교를 시행한 적이 우리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 확대라든지 능력 시험 전략도 구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다만 미국에 대한 어떤 방위 공약과 그다음에 우리의 결연한 어떤 결의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시간 벌기 전략밖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 결과 북한은 어떤 공세적 위기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수세적 위기 관리 전략 중에서도 강도 높은 이러한 전략 대안을 선택하고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국방부 장관이 제일 그 북한에서 무서워하는 그러한 국방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아마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임명된 그 김관진 장관 여러분들 아마 잘 뭐 아시겠죠. 이분들은 이런 이제 부대 시찰을 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자, 쏠까요 말까요? 뭐 하다 보면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공격을 했는데 이 보고를 했어요. 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떤 자동 응징하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적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기서는 응징하라 라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관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테러 위협까지 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전략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얕잡고 이런 그 포격이라든지 이런 위기 도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방송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전쟁 시나리오는 재래식 전쟁과 핵무기 이 전쟁 시나리오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 북한의 어떤 군사 전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초전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여기에서는 기계화라든지 이 자주화된 기동 이 부대를 통해서 전가를 확대해서 속전속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전이라든지 비정규전 이걸 배합함으로써 한반도를 동시 전장화해서 속전속결하고 전장하고 그래서 여기는 미군의 어떤 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남한 전역을 석권해서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여기에서는 북한의 전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면 어제 보면 이 신문에서 나온 내용, 뉴스에서 나온 내용도 이 핵무기를 가지고 전면전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군이 증원하기 도착하기 이전에 여기에는 단기 속전을 해서 이미 끝내버리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 시나리오는 우리가 한번 전쟁 시나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북한의 체제 불안정으로 가속화돼서 북한의 지도부가 도저히 어떤 체제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뭐 가만히 앉아서 이게 북한에 흡수당하고 많은 그런 전략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군사력과 무기들이 더 녹슬기 전에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굳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북한의 시나리오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북한 지도부는 현 상태를 어떤 면에서는 고수하기보다는 여기는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미칠 게 없다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정면에서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어떤 여기는 북한의 기습 전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한반도를 짧은 시간 내에 석권할 수 있다고 여기는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북한은 한국군의 어떤 독자적인 전쟁 수행령을 가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군대는 한국에는 자, 미군이 없어진다면 한국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군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그래서 한국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명령만 한다면 자, 북한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죽기 각오를 하고 싸울 것이고 결과는 북한이 이긴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북한이 전면 남침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자, 한미 양국은 이미 계획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군은 전방에서 저지하는 것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어떤 책임이라고 거기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로 한국군이 북한군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에 미군은 어떻게 됩니까? 증원을 계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격태세를 갖춰서 이제 반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휴전선 이북으로 반격을 개시하는 일단 시기와 방법을 여기에 놓고는 이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견이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견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의 그 와인버거 그 미군 국방부 장관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증원이 다 도착하는 난 후에 중국의 대응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반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개시하면 이제야말로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북한군을 경멸하면서 한중 국경까지 단숨에 진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어떤 한국과의 어떤 그런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충돌을 두려워해서 여기는 한국의 국경까지 한중 국경까지는 진격하지 않는 그러한 선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국군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어떤 한중의 어떤 그런 국경까지 우리가 우리의 국토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 전쟁 시나리오. 여기에는 자, 북한은 이미 2012년까지 강성 대국 건설 목표를 통해서 군사, 사상, 경제 여기에서의 어떤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4대 군사를 통해서 이미 이 재래식 전략 측면에서 국방의 어떤 자유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강대국 육성 목표를 통해서 2005년에 핵무기 보유 선언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2006년서부터 17년까지 우리가 6차에 거쳐서 핵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의 위치를 인정받으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유엔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북한이 그러면 전시의 핵무기 사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것은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는 자, 전시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통해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남한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무력 적화 통일, 이 무력 적화 통일을 여기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만 철수하면 남한을 무력 적화시킬 수 있다. 속전속결, 단기속결로 해서 여기에서는 무력 적화 통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계속적으로 미군을 철수해라. 뭐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여기는 북한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여기는 반드시 활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매스컴에서 통해서도 보면 분명히 그 핵무기를 사용한 북한의 5가지 핵전술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자, 급변사태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에 이제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올 때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북한의 급변사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만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내부적인 요인에는 자, 여기는 정치적인 원인입니다. 뭐냐면 김정인 체제를 둘러싼 어떤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원인이 발생할 것이다. 식량난이라든지 외환난,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에너지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폭동을 하고 대민 난민 발생 등 이런 것 같은 이런 사회적 원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급변 시나리오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외부적 요인은 자, 유엔 안보리 체제로 인해서 경제적 원인이라든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한 봉쇄를 위해서 군사적 원인을 여기는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박하게 북한이 여기에서는 체제 전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북한의 어떤 이런 상태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렇게 해서 1997년에 한미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상정한 이 시나리오를 이제는 여기는 작성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개념계획 컴플랜 5029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대량 살생무기, 여기는 유출에 대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유출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미국과 한국을 적대하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 테러 집단에 유출된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을 여기는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북한의 정권 교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자, 김정은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러한 경험과 업적이 전무한 가운데 북한의 주민들에게 여기는 가시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정권 교체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급변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95년도에 북한의 육군단입니다. 육군단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어떤 사건이냐면, 자, 김정일, 여기는 그 전에 이제 김정일이니까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김정일에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이제 계획이 됐었는데, 여기는 여정부원에 의해서 이것이 사전에 투시되고서 이제는 그 상태에 이제 마무리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 대북민 이런 어떤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대규모 이제 그 주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북한의 다수 국민들이 큰 위협을 무릅쓰고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탈출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라든지 소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대규모 자연재해다라는 건데, 자, 북한에 갑작스럽게 홍수라든지 가뭄,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어떤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의 지원이 많은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대규모 그런 탈북사태와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자, 북한 당국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을 인질로 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북한의 급진적인 그 사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1996년 3월 게리록 이 주한미군 대사관 게리록 주한미군 대사관은 자, 미군 의회 청문회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어떤 시나리오냐면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는 식량난을 비롯한 자원 고갈 단계가 있고 자원 공급이라 차별화와 우선순위 조정 단계, 그다음에 국지적 독재 행동 단계, 중앙정부의 억압 단계, 저항 단계, 권력층의 분열 단계, 권력의 재편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북한의 급변 사태를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이 전문가들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북한의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유엔의 평화 유지 기능을 이용한 평화 유지군 중심의 북한 사태 수습 방안을 여기에서는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 평화 유지군이 북한에 대해서 개입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양국과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이런 어떤 다자적인 차원의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가로 인해서 어떤 이런 그 대량 난민, 대량 살상 이런 것들이 확산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부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육자 회담 협의체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어떤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국 주도의 어떤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독자적인 대량 탈북 사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안정화 작전을 여기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에는 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접근 방법을 적용하든지 그다음에 해결하든지 그것이 뭐냐면 한국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전문가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 대안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러한 평시 국지도발과 테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대내적인 어떤 목표로 북한의 체제 유지와 어떤 체제의 전당성을 제고한다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북한은 어떤 그 김정은에 대한 후계 체제 이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두 번째는 자, 대외적인 목표는 어떤 것이냐면 한반도 상황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북한은 국지 도발이라든지 이런 테러를 통해서 긴장을 조성해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대내적으로는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 이러한 다양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북한의 육군은 어떤 그런 그 국지 도발 전략을 하고 있느냐면 자, 전차라든지 포병, 미사일 이런 것들의 어떤 수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국지 도발 측면에서 봤을 때 포병, 미사일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도발과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특수전 병력을 이용해서 일부 지역 장악을 어떤 면 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 무기를 어떤 그 철책선 이남 쪽으로 해서 이게 전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포문을 열어놓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북한의 해군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찰이라든지 어떤 연안 전투함, 상륙함
그다음에 전술 잠수함 이런 숫자가 우수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상륙함인데 여기는 자, 특수전부대의 어떤 침투나 전술 잠수함을 활용하는 이런 해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공군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자, NN2기를 활용한 특수전부대의 어떤 침투를 통해서 우리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의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자 할 경우 자, 국지 도발이 아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테러를 자행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것은 뭐냐라는 거죠. 응?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자, 북한의 다양한 어떤 테러 수단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인데 체제 불안을 해서 위로부터의 어떤 급변 사태 이러한 가능성이 방지될 수 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남 갈등과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을 이용한 전략적인 이익 추구 이러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나리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어떤 살펴본 한국의 어떤 국지도발과 이런 테러 억제를 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자, 그 이유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자, 이 대북 국지도발과 테러 억제 이런 걸 효율되지 못했다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남한이 북한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오타가 났네요.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북한의 국지도발과 테러 수단을 진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응 전략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전략을 실행하는데 억제 능력과 의도 그리고 어떤 신뢰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과 테러가 가능한 어떤 능력과 비대칭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거부 능력이라든지 보복 의지 이러한 선언 그다음에 보복의 경험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간 끌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북한의 미국의 이런 어떤 그런 전략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 북한이 어떤 전략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기는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북한은 어떠냐면 한반도의 긴장 조성과 이런 하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평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일단 수립해야 되냐, 억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이 억제력, 능력이라든지 의지,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북한이 어떤 국제적인 이런 국지적인 어떤 긴장 조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완전하게 우리는 억제할 수 없다는 이러한 우리가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한국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왔고 위기 형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 문제점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기 인지와 이런 분석 이런 과정입니다. 자, 위기는 상대방의 어떤 도발에서 시작되고 북한의 도발은 어떻습니까? 주로 군사적 도발로 이제 분석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국방부에서는 이제 이러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정보 분석은 어떻게 됩니까? 적의 군사 도발 어떤 규모라든지 실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관련 부처 간의 어떤 정보 분석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죠. 이런 도발이 이루어졌다면 그냥 국방부에서 그냥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떤 그 타부서와 협조가 한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분석 협조가 여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북한의 도발 시 청와대 수준에서 이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과 종합적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의 종합적인 인지와 분석에 대한 이런 결함이 이제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실태 분석을 통해서 타 부서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잖아요. 문제점에서 보면. 두 번째는 자, 위기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과 대안을 모색입니다. 자, 북한이 도발을 발생하면 즉시 뭐 합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안보관계 장관이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의가 소집되죠. 그런데 이러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검토,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발에 대한 어떤 발견이라든지 여기엔 사태주무부처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서 이 대응책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견해를 통해서 이제는 지시하는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문제가 있다. 그럼 뭐 어떠냐?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도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사태주무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각 부처와 간의 토의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어떤 견해 지시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에서는 이게 조금 우리가 위기관리 형태의 특성과 문제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입니다. 자, 한국의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위기 발생 시 초기 어떤 정부의 대응 방향과 이 대응 과정에서 이 어떤 정부의 실제 행동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어떤 결과적으로 인해서 북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거로 인해서 위기가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서 야기된 이런 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초기 대응 방향 발표와 실제 행동의 일관성이 유지 못함으로써 국론은 분열되고 그다음에 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어떤 뭐가 생깁니까? 외교적 마찰이 발생되는 듯 북한의 어떤 도발 의지를 차단하지 못하고 위기가 종결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어떤 위기관리 체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나 한번 보죠. 자, 한국의 국가비상 위기관리 조직은 평시는 뭐냐면 재재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급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 체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시라든지 사변 등에 준하는 전시 대비 체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시 위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갔냐면 자, 민방위 이런 체제와 재난관리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 대비 체제는 자, 군사 분야의 어떤 비군사 분야는 나누고 군사 분야와 비군사 분야는 나누고 군사 분야는 한미연합방위체제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비군사 분야는 국가동원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기획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훈련을 워게임만 한미연합 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화가 난 거죠. 이러한 어떤 군사동원 이런 그 어떤 국가동원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담당할 업무들도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인원조차도 이제 없다. 몇 명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국방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자, 한국의 국가위기관리 체제는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으로부터 각부 장관에 이르는 행정조직과 국가안전보장위, 그냥 NCS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상기획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행정기구, 그리고 군사적인 국방부, 합동참모부,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령부, 이 예하 부대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그 위기 관리 체제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냉전 이후 자, 세계적으로 전투적인 위협이 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비핵화로에서 이제 어떤 대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확산돼 가고 있고 새로운 어떤 위협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99년에 제1차 연평해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2006년서부터 우리가 해가지고 2017년까지 해가지고 6차 실험을 우리가 진행을 했고 북한에서 진행을 했고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한국 정부의 위기 관리는
자, 위기 어떤 인지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이 국지적인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여기에서는 도발국의 의도와 주변국의 어떤 대응을 분석하는데 여기는 소홀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대응 및 어떤 종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부는 일관성 있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김관진 그 장관의 말씀했지만 자, 쏠까요 말까요? 보고하지 말고 북한에서 쏘면 응징을 했다 그러면 즉각으로 응징해라. 언제까지?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포기하든가 상대방이 응징하지 않을 때까지 선멸할 때까지 이걸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관성도 보이지 못했고요. 그다음 북한에 대한 이런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런 어떤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떤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못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가끔씩 뭐 연평도에 또 뭐 여기저기서 뭐 핵실험을 실행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갈등이 조장되고 위기가 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는 뭐로 이루어져 간다 그랬죠? 전쟁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대강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당겼다, 그다음에 넣어줬다, 뭐 이런 어떤 전략 전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북한을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한국은 자 21세기 북한의 어떤 위험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위험 양상에 이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런 가용 자원을 원활하게 동원하고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통합적 위기관리 체제를 갖추고 여기는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고 여기는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어제 그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2027년까지 242기의 어떤 핵을 보유하겠다. 그리고 전면전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서 그 중에서 78발을 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쏘느냐라는 거죠. 북한의 5가지 핵전술을 보면 자, 북한의 5가지 핵전술을 우리가 보면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협박 강압을 위한 여기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우리가 이제 아까도 NLL 말씀하셨잖아요. 북방한계선. 이 북방한계선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면 자, 이 북방한계선이 언제 여기가 협정이 이루어졌냐면 1953년에 이제 이 정권 협정 이후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연합 즉 유엔 사령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어떤 남북 간 해양 경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해는 자,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서해 5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북한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북한은 이 NLL이 자, 유엔 규칙이 일방적으로 여기는 그 조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여기는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거를 침략을 하고 있고 침입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포를 사격을 가끔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과 2000년 이 연평도 인근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투가 발생하는 NLL의 어떤 해상에서 긴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협박과 강압을 위한 이런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끔씩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을 가시하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수준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한적 핵무기 사용입니다. 제한적 핵무기 사용. 여기는 뭐냐면 자, 서울이나 부산 이 주요 도시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 이 미군 기지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이 미군 기지하고 일본의 어떤 도쿄, 오사카 이것을 타격을 해서 미군의 어떤 지원 체계를 교란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미군만 철수해라. 미군 철수해라. 이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받아두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철수는 안 했지만 전방에 있는 배치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이 평택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절이 있는 많은 그
미군도 지금 철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발생되면 이 미군을 어떤 인계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적재 우리가 앞에 내세우고 이런 어떤 갈 수 있는 이런 그 측면이 이제 다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 북한은 지금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한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어떤 지원 체제를 교란하겠다.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자, 핵무기 사용을 전면전으로 진행하겠다. 자, 40에서 60기의 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정치 군사적 핵심 목표를 여기는 기습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면적인 이런 핵시험을 통해서 여기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미군의 증원 이런 세력을 도착 전에 한반도를 점령하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핵공격에 의해서 기습공격을 하고 속전속결로 하고 미군의 어떤 증원을 차단하겠다. 미군이 오게 되면 이미 북한은 이미 남한은 다 점령이 돼 있다. 뭐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북한의 미국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까지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 한국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런 어떤 것들을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여기에서는 심는 겁니다. 뭐냐면 자, 30 내지 50기 여기는 ICBM 이런 것들을 이게 보유하면 자, 미국이 이제는 군사적 갈등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본토 LA까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북한의 어떤 그런 그 핵폭탄이 날아가는데 미군의 어떤 피해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이냐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 의문에 대한 이걸 의문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일의 어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심을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는 이런 어떤 군사 핵무기 이런 작전을 계속적으로 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서는 뭐냐면 자, 전 세계로 핵을 확산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유 핵무기 100기를 넘을 경우 자, 북 지도자들은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면 자, 대외 판매를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대외 판매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 이란이나 이제 여기에서 뭐 이라크 뭐 이런 같은 데도 이 핵무기가 진행이 돼서 이게 된다 그러면 세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로 이 핵전쟁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또 요구가 된다는 거죠. 위험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막 이런 측면도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보고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아산 정책연구소하고 여기에는 랜드 연구소라고 하고 있죠. 미국의 어떤 국방 연구소 그런 랜드 연구소 공동 보고서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이 오늘 2027년까지 최대 224기, 222기의 어떤 핵무기를 이제 보유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200기의 어떤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붙을 경우 개전 초기 한반도는 약 78발의 어떤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상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그죠? 초토화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추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산 정책 연구소과 미국 랜드 연구소 여기는 자, 이제 13일에 이제 이 내용을 발견을 했는데 자, 북한의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 보고서를 주장을 했는데 이 북한이 2017년도에 핵무기 30에서 60기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의 추정치입니다. 추산치 이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개에서 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북한은 2020년에 이제 이미 현재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은 67기에서 116기의 어떤 핵무기를 여기서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7년도까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1기에서 242기를 이제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자, 북한의 비핵화 시도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이러한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국방정책 보면서 실제로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신 보고자료니까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신문이나 뉴스를 한번 쭉 읽어보고 안 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실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도 지금 늘 얘기를 했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핵을 만들지 못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후회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다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그 핵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핵화 계속적으로 선언했지만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의 전면전 핵무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가지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아마 북한의 어떤 그런 5가지 핵전술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한반도의 위기 사태를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한번 그 중간고사에 한번 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주중으로 해서 그 시험 문제와 그다음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3주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3주간에 진행된다. 그리고 별도의 과제는 없다. 그래서 과제 겸 시험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특별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2-3문제, 3문제 정도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강의 정말 다 안 드셔도 되는데 실적으로 보면 오늘 북한의 5가지 핵전술 이거는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에 여러분들 나온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쭉 해서 정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군대 계신 우리 그 지휘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자세도 다시 한번 견지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